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동호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호 초대석에는 지난주는 한 주 쉬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요. 이동호 초대석에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이슈와 관련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 소장을 모시고 민노총과 한국노조, 우리나라 지금 흔들고 있는 한국노조의 그런 실상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우선 본격 진행하기 전에 네. 지난번 고생하셨는데 네. 이번 서울시장과 보궐시장 선거 보시고 좀 한마디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아니 저는 서울은 정권 심판, 그다음에 부산은 정치 심판, 부패와 야합의 정치를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정권 심판의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제 서울시장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의 바람에 부산도 같이 서울의 장단에 부산도 따라서 춤추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부산은 서울하고 다르다. 정치 자체를 심판해야 된다. 지자체 26년 동안 24년을 갖다가 이제 국힘당 계열시장이 잡았는데 부산이 요 모양 요 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렇게 정규제 후보를 응원했습니다만은 그냥 대중들은 그냥 서울에서도 정권 심판, 부산에서도 정권 심판. 그러니까 정권 심판 여론이 워낙 강했어요. 네. 그 흐름에 이렇게 그냥 저희 정규제 후보, 저희 자유민주당 정규제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다 좀 찌그러들어 가지고요. 1.1%를 갖다가 원래 한 3%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한 4% 정도 나왔었죠. 예. 3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러니까 맥스 5%, 그다음에 한이 1%였는데 마이너스 걸린 거죠. 예.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핵심 이슈들이 굉장히 강한 이슈의 바람이 불 때는 제3당 후보가 특히 이제 다른 쪽에 있는 후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죠. 그나저나 지금 이번 서울시에 드러난 민심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전 2017년 대선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2017년 대선 때 이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 합이 한 320만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안철수가 그때 한 22%를 1등을 했고, 그다음에 홍준표가 2등 한 20% 했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한 6, 7% 했을 겁니다. 합쳐놓으면 330만 표인데 그때는 48대 한 52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37대 한 58인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55였나? 바뀌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 문재인과 심상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투표장에 안 나온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스윙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스윙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대선판 벌어지면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르죠. 네. 옛날에 김대중 대신에 그때 김대중 정권 말기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전혀 좀 다른 캐릭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핵심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 실정, 폭정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이제 실정에 대한 심판 선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게 전망적. 네네. 그래서 이게 결코 낙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낙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거 삐끗하면요, 저쪽에서 얼마든지 이제 투표하러 우르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윙을 했던 사람들도 사실 역스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이게 낙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울시장 선거 이번 재보선 전에는 과도하게 이제 비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가 그때는 투표로 과연 바꿀 수 있냐 이런 어떤 회의까지 아주 감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기고 투표 효용론까지 불었죠. 네. 그러면 또 과도한 비관에서 과도한 낙관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갖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딱 제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당 그쪽에서는 그 과도한 비관이나 과도한 낙관으로 바뀌니까 또 2020년 총선 참패의 방정식을 갖다가 그 어떤 그 형태를 갖다 답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이 뭐 22% 얻었던 안철수 제껴도 되고 20% 얻었던 뭐 홍준표 제껴도 되고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당의 후보만 되면은 그냥 뭐 지지가 그냥 뭐 홍수처럼 밀려올 거야라는 어떤 생각들이 이 감도는 징후가 좀 뚜렷하거든요. 특히 글쎄 말입니다. 김종인 씨가 그 작년 그 2017년 대선 때 1위를 했던 후보가 서울에서 1위 했던 후보가 안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원래 뭐 홍준표는 계속 디스를 했고요. 그 안철수까지 디스하는 형태를 보니까 야 이거 위험천만하다. 저 양반은 무슨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나요? 나도 참 그 어이가 없던데.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난 그 노인의 어떤 적자적 분노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야 무슨 깊은 어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근데 자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위험하게 지금 이제 이 그야말로 이제 야권의 어떤 대단결, 대통합 그를 통한 정권 교체 이게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예. 국민들이 이번 서울시장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저 폭정을 막아달라. 예. 그리고 너희가 좀 통합해서 우리 국민이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명백한데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국민의힘당이 제1야당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묻지마 심판표들이 국민의힘당을 향해서 홍수처럼 이렇게 그냥 밀려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든 뭐 저기 이 홍준표든 없어도 되고 뭐 나중에 뭐 윤석열도 뭐 갈 데 없으면 이쪽으로 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2020년에 그때 그렇게 자만하다가 그러다 졌죠. 예. 그때 4.15 총선에서 근데 박살이 났는데 예.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11개월이라는 네네.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회고적인 네. 과거의 심판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전망을 보고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만일 저들이 그리고 오늘 제가 이철이라는 친구를 좀 주목해 보는데 네네. 저 친구 선거 전략가거든요. 네, 잘합니다. 그 예, 친구. 저도 참 저 친구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과거 저 친구가 번역했던 책도 좀 봤어요. 네네. 빅 모리스 번역했던데 아주 그 선거 잘하는 친구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 이제 20대 총선거요. 네네. 총선거 그때 우리가 졌었잖아요. 네네. 서울 이제 네. 수도권 지면서 아주 그냥 일당을 넘겨주면서 결국 탄핵의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줬는데 그때 선거를 전략했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 네네. 저 친구가 지금 정무수석 갔다는 얘기는 네. 제가 보기엔 다시 저들이 이제 필승절조로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주의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러면 오늘 본론 얘기로 돌아가 보죠. 오늘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오세훈 집행부 탄생했으니까 예, 당연히 어떤 노동 정책과 노조 정책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대전차 지뢰 같은 게 막 폭발하거든요. 간단치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대전차 지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제거를 할 거냐, 뭐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대처 수상 같은 경우도 네. 영국병을 치료할 때 네. 당시 그 석탄 노조 있잖아요. 네네. 석탄 노조를 대응하기 전에 섣불리 건드린 게 아니고 네네. 사실을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그렇습니다. 해서 그래서 미리 해외로부터 석탄도 수입하도록 네네. 다 만들어 두고 그리고 1년 준비를 해놓고 석탄 노조라고 싸움을 붙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겼거든요. 그리고도 1년간이라는 그 처절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 좌파들을 설건드린 측면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 그랬는데, 그 이야기 좀 하시죠, 뭐. 이거 먼저 그냥 뭐 얘기를 먼저 얘기 나왔으니까, 왜요? 원래 하시고 싶은 얘기부터 하시죠. 얘기 나왔으니까, 예, 저기 예. 2013년에 그때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제 했는데 그때 파업 명분이 뭐냐면은 지금 잘 타고 다니는 SRT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갖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분리를 한 법인으로 만들라 그랬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철도 민영화 업무로 이렇게 그 몰아붙여 가지고 이제 파업을 했잖아요. 2013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주장인데, 그렇지.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엄청난 동원력을 갖다가 이렇게 가졌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무성 등 그 당시 새누리당의 어떤 핵심들도 이제 동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손봤어야 되는데. 거의 다 이제 벼랑 끝으로 다 밀어붙였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손을 놨죠. 이게. 그때 이제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요. 노조 하나입니다. 일개 노조 하나가 정권하고 다이다이 이런 맞짱을 뜰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그 철도나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딱 묶어버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때 철도 노조만 했고요. 그 지하철이 가세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 메트로 1 내지 4호선, 1, 4호선, 1, 2, 3, 4, 4호선 서울 메트로 지하철 노조입니다. 그 다음에 5, 6, 7, 8호선이 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였는데 이쪽이 거기다가 동조 파업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정권이 굉장히 힘겨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등이 그거다가 이제 그냥 뭐 손을 갖다가 사실은 놔버린 건데 지금 아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1, 2, 3, 4호선을 하던 서울 메트로 노조하고 그다음에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이 통합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이제 강해진 거예요. 조합원이 한 10,000명이 좀 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노조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SRT하고요 기존의 어떤 우리 철도공사를 분리한 거는 이거를 갖다가 두 개를 분리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투입 인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력이나 비용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 생산성 이걸 비교를 갖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두 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뭔가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통합을 해버리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지, 비교가 안 되니까. 각 역별로 이게 독립재산 관련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더 없는데 그나마도 그냥 이걸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비교라도 좀 되는데 이게 지금 비교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단일 노조로 됐기 때문에 힘은 엄청나게 강화된 거죠. 그때 박은순 씨가 그때 이거 2018년에 통합을 했는데 박은순 씨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뭐 중복 기능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독립된 회사니까 중복 기능이 있겠죠. 중복 기능이 있으면 통합하고 난 다음 그럼 구조조정 했나요? 전혀 구조조정은 그냥 인원만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중복 기능이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뭐 지원 네. 예를 들면 조직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노동조합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 가지고요 시민의 어떤 권리와 이익들을 아주 침해한 거거든요. 박은순이 사실 이렇게 이런 짓들을 무수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노조 두 개를 합치면서. 네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요 아마 저는 과거 철도 노조보다도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서울에서 만약에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이게 만약에 총파업 벌이면 단축 그러니까 총파업이죠, 그죠? 뭐 불법 파업이든 합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단축 운행을 해버리면은 서울이 완전 대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이건 서울시장 정도가 아니고요.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게 휘청휘청할 겁니다. 그렇지 뭐 예를 들면 하루만 세워보세요. 당장 출퇴근을 못 하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을 다루려면 굉장히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집요하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들을 갖다가 다루는 핵심적인 무기는 뭐냐면요. 공개와 투명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얼마를 받아가고 몇 시간을 일하고 노동 강도가 어떻게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얼마를 받고 있고 이들의 어떤 총체적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근무 기강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재반 경영 정보를 공개돼야죠. 까면은요. 과거도 제가 볼 때는 철도 노조가 네. 그들이 받고 있는 월급도 굉장히 높더만요. 뭐 한 그렇습니다. 7천만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전부 학비 보조 다 되고 있죠. 네네. 뭐 그다음에 뭐 또 무슨 각종 뭐 예를 들면 보조금 혜택도 많고 뭐 피복부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그런 일은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국민 여론이 급속하게 지금 철도 노조 철도 파업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 이제 정부가 까발렸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근데 처음 이제 까지니까 그때 유시민이나 은수미, 이 지금 현재 성남시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아주 옹호를 했습니다. 그거 뭐 그 정도 받는 게 뭐 대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아마 까지면 다를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 정도의 어떤 생산성, 저 정도의 어떤 직무의 어떤 질에 비해 가지고 저게 얼마만큼 많이 받는지, 그 다음에 많이 받는 게 결국 그것이 국민들, 그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이고, 그 궁극적으로는 결국 세금이다. 이제 이거를 갖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는 다를 건데요. 우리 김대호 소장이 계속 주장하시는 게 자기들이 많이 받으려면 누굴 걸 뺏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 자기들이 많이 받으면 국민 걸 뺏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뺏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높은 생산성으로 해외로부터 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삼성전자가 보니까 네. 전체 매출 중에 국내 매출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90%가 전부 해외 매출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로 벌어들이니까 많이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돈이나 아니면 공기업들 독과점이지 않습니까? 독과점이지. 그거 원천은 해외에서 이건 무슨 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받은 거잖아요. 요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금이와 국민들한테 세금이잖아요. 뺏은 것, 네. 세금과 요금 가지고 그들이 높이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생산성만큼 이렇게 받아가면 누가 그걸 뺏어간다 그러겠습니까? 정당한 몫을 갖다 챙겨간다고 할 텐데 이게 그 생산성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직무의 어떤 질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 뭐 거기서 경비를 갖다 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제 역 오면은 뭐 깃발 하나 뜬다. 뭐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게 연봉 1억거리가 1억감이 그리고 그렇지. 요즘 영무원들은 뭐 사실 뭐 티켓 끊어줄 일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그냥 자기 앱 가지고 다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8천, 9천, 1억이 많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알죠, 이제는. 그러면은 저것의 소스가 뭐냐? 저건 요금 또는 세금이라는 걸 아는 거고요. 결국 저거는 다른 유군가한테 가야 될, 그것도 아주 서민들한테 가야 될 그 돈, 또 서민들 호주머니에 있어야 될 어떤 돈, 이것을 갖다가 다 빨아간 거다. 이제 이거는 인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봉기를 하겠죠. 그죠? 뭐 스마트폰 봉기가 뭐 이렇게 총이 아니니까 이걸 놓고서 이제 뭐 두드리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론을 움직이죠. 여론을 움직이면은 정치와 정당을 움직입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기억하고 서울시의 저런 지하철이나 민노총을 기억하려면 결국은 우선 김대호 소장이 말씀처럼 저 실상들을 먼저 공개하고 그걸 통해 여론을 동원하고 그걸 가지고 정당을 움직이겠다. 이렇게 그 수순을 밟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공개와 투명만큼 혁명적 가치가 없습니다. 예. 그 제가 오늘 그냥 한마디로 제 주장 요지를 얘기해라 그러면은 노동조합은 공개와 투명으로 이렇게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다른 어떤 공권력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법, 예컨대 무슨 다른 법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그 180석짜리 지금 현재 여당 노조하고 편먹은 쪽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다 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개와 투명 아니면은 쓸 수 있는 무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겁니다. 네.
결국은 공개되고 투명하게 그 내용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실상을 알게 되고 그죠? 예. 그러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깨닫게 되겠죠. 예. 그 길로 가라는 얘기죠. 예,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기 여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 박은순 그거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예. 이 박은순 시장이 그때 이제 노동민생정책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펼쳐 보시죠. 이거 자 봅시다. 이 노동민생정책관 보이시죠? 이게 그 밑에 이제 노동정책 담당관,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뭐 공정경제 담당관, 사회적 경제 담당관, 5개 담당관이 담당관 이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네요. 사람들 많죠. 예. 저 보십시오. 정정원이 143명. 저기 서울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상급 자리를 갖다 여기다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총 아까 143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산 한번 볼게요. 예산 보면은 지금 2020년에 7,300억 가량 됐습니다. 7,307억. 근데 골 때리는 거는 2021년에 2,112억 5,900 2,125억 9,200만 원이에요. 예, 예. 엄청나게 한 5천억 이상이 줄었지 않습니까? 저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아주 필요한 어떤 예산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까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까지 확 줄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정치적 예산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되고 필요하고 지속화되는 예산이라면 저렇게 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천 몇백억 중에 네. 사실은 한 5천억 정도는 쓸모없는 쓸모없다면 딴 데서 무슨 자기 개폼 잡으려고 뭐 딴 예산을 끌어 왔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자세히 다시 올려 보시죠. 이게 보면은 저기 보면 뭐 예산이 있는가 복지정책 예산도 있고 뭐 있는데 소상공인 보험이 강소기업 육성해서 이게 4,518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 상품권 나눠주고 뭐 417억 4,200만 원으로 이게 그냥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딱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뭐냐면은 아까 노동민생 정책권이라 그랬잖아요. 노동민생 예산인데 앞에 노동을 갖다 붙인 겁니다. 실제로 민생 해놓고 그 소상공인하고 뭐 제로페이도 들어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뭐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아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아까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도심에서 음식 숙박업자들이 압도적 다수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보면은 총 한 14만 명밖에 안 돼요. 민노총. 그래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공공운수노조 이제 10,000명짜리가 핵심이죠 사실은. 그리고 원래 이제 서울이라 그러면 보건의료노조도 있잖아요. 보건의료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금융노조도 있는데 보건의료나 사무금융은 국가의 어떤 규제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울시장의 어떤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총 한 14,5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한 공공운수노조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에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파워와 물리적 파워가 엄청나게 막강하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제 결탁을 하거나 연대를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 규모로 보면 7천억이 되는데 그 대부분의 예산은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노동민생 이렇게 딱 걸어 놓습니다. 이게.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노동민생 예산을 7천억 원이나 내가 이걸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박은순의 어떤 의지입니다. 이게. 근데 박은순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편성한 예산은 박은순 거품을 싹 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7천억 예산이 이제 2천억으로 확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진 게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박은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갖다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눈속임 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 이걸 다시 보면은 이게 지금 노동정책 담당관의 하는 일인데 일인데. 보면은 비정규직 채우 개선 생활임금제 추진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요. 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다 이게 국가의 법령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조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니 조례로 예컨대 뭐 저들 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노동하면은 이게 최대의 어떤 노동에서 최대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다가 비정규직 문제를 앞에다가 딱 내세운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냥 비정규직이 문제다라고 아우성칩니다. 하니까. 외치는 사람들도 사실은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공공 부분이라든지 대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분만 바꾸면은 그냥 그 근로조건이라든지 처우가 수직 상승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큽니다. 그 사람들이 이 비정규직이 최대의 문제인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최대 문제인 것처럼 막 아우성을 치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이걸 앞에다 내세워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밑에 깔아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밑에 보면은 노동자 복지시설 있잖아요. 노동권익센터하고 시구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등. 저게 사실 운영하는 거 저게 사실은 쟤들 주 일이겠네. 예? 딱 보면 알죠. 센터 운영하는 거.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거 공무원 파견해가지고. 공무원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가 바로 양대 노총의 위탁 운영을. 아 그래? 야.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민노총에만 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민노총에만 주면은 한국 노총이 이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걸 갖다 나눠주는데. 나눠서. 자, 요 얘기만 좀. 사실 노동운동 건 돕는 거네. 돈 주는 거네. 저 사업 가지고. 예? 이게 뭐 아는 사람들은 바로 단박에 알죠.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어쩐 노동운동이 예를 들면 서울시에 빨대 꽂은 거네 저게. 이게 바로 일종의 혈세 빨대. 혈세 빨대네. 무수히 많은 혈세 빨대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네, 자,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시립이 이 4개가 있습니다. 동북, 도심, 서남, 동남, 그러니까 시립이 4개가 있고요. 구립이 15개가 있고 여기 없는 데가 동작, 서초, 강남 이쪽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갖다가 원래 박은순이 계속 집권했으면은 이걸 만들었을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설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이 지금 100석 넘겠다. 그냥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109명 중에 101석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 공개와 투명의 기치로 내부 이제 뜯어보면은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뭐 하는 데입니까 저기가? 저기에는 이제 뭐 좋은 말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뭐 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니 일하고 돈 못 받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있겠지 당연히. 전부 조직 만들어서. 예,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다음 노조한테 위탁을 주니까. 아, 저 센터를 운영하는 게 노조예요? 네. 야, 그러면 노조는 그러니까 자기들 사무실도 생기고 돈도 생기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센터 운영하면서 자기들 돈도 받고. 저거는 이제 노조 전직 노조 퇴직한 사람이든 아니면 친노조 그러니까 인사들이 있을 까 노조 일자리 만들기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예산 한번 보세요. 잠깐만 올려 보십시오. 야, 저놈 새끼들 정말. 아니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기 소요 예산 보십시오. 2021년 93억 2,900만 원인데요. 이게 저 시립 4개소는 31억, 구립 19개소가 61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에 미설지 3개 자치구는 이제 공모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93억 2,9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될 거는요. 이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들이 어떻게 누구 어디에 쓰이는지, 그다음에 그렇지. 누가 주도적으로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지, 이 혜택을 누가 보는지, 그다음에 목적 사업이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그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어쨌든 열악한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센터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렇지. 이런 거를 갖다가요 쫙 그냥 전부 이렇게 그 까발리도록 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돈은 많이 쓰는데 그 소비자나 이용자가 형편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줄이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예산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양대 노총에 위탁했다는 것 자체가, 양대 노총이라는 거는 생산성에 비해서 월등한 권리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노총에 지금 그러니까 그 양대 노총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조를 지원하는 건 아까 이 서울 지하철 1, 4호선 운영사하고 5, 8호선 운영사 자체를 하나의 구조조정 없이 통합을 시켜준 거. 주고. 그죠? 이거 자체가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민노총한테 위탁했으니까. 그렇죠. 노조 퇴직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네네. 거기에 그 사무공간 만들었으니까 그 사무공간 일하면서 돈도 받고 네네. 자기들 조직은 확대 사업도 거기서 하겠네요. 그리고 저희들 우호적인 어떤 시민단체들. 시민단체를 계속 만들고 여론도 그렇게 조성하고. 뭐 이 사람들은 아마 이번에 박영선 선거운동 열심히 했을걸요, 속으로. 아마 전 사전 투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에서 박영선 지지가 월등히 높잖아요. 2020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이번엔 뭐 월등히 높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 투표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꽤 높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힘을 비축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한 190만이 나왔더라고. 네네. 이 악조건에서.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 조직력을 가지고. 네. 지금 이거는요 어디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 지금. 지금 아까 뭐 사회적 경제란 이름으로 협동조합들 있죠, 마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거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훨씬 많은 예산들이 저렇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진영 편향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쓰여 왔다는 거는 정설이죠, 사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거의 900억, 10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야, 네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국민 세금이 철철 저들에게 들어가고 있군요. 자, 그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 노동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노동복지관인데 노동복지관 보십시오. 이 노동복지관 예산이 잠깐만요. 이거가 뭐 그냥 그건 없어도 돼요. 예. 저거는 따로 만들어둔 거니까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돼요. 예. 노동복지관 예산인데 이게 이제 구로동에다가 뭐 이렇게 짓는다고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얼마냐면은 798억 6,900만 원입니다. 글쎄, 야. 그 안에는 뭘 더 집어넣냐면은 노동체험관 넣고 마을 카페 넣고요. 노동체험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조 선전하는 기관이군요. 모르겠습니다. 노조체험관이 그거겠지 뭐. 노동체험 그 선반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던가 모르겠네. 그것은 무슨 방직기라도 갖다 놓을지. 하여튼 뭐 노동체험관 그러면 어떻게 관리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자 있어야지. 관리는 누굴 뽑겠습니까? 그렇지. 뭐 민노총 사람이겠지. 뻔하겠지. 마을 카페도 집어넣어요. 마을 카페 집어넣으면은 또 카페 뭔가 어떤 운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권 출신 자기 뭐 부인들이나 뭐 이러겠지 뭐 또. 운동권 건달 주변이나 운동권 건달 주변. 뭐 노조 주변이겠죠. 노조 주변들. 노동법률지원센터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는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을 갖다가 딴 또 운동권 건달의 반개들. 뭐 노동권익센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대강당이나 회의실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대강 뭐 임대를 하겠죠, 그죠? 뭐 임대료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그다음에 무슨 경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그다음 뭐 공무직도 필요하겠죠, 뭔가 큰 시설이니까. 아니 이런 식이거든요. 얘들은 지금 대한민국 망치는 노동운동 하면서 돈은 정부로부터 받고. 그렇습니다. 야, 참. 그러니까 이런 그냥 문제는 박원순이가 이런 그 식을 노동 허브는 또 뭐예요, 저? 어? 글쎄 노동 허브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밝히는 게 오세훈 시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있네. 어? 네, 예. 집도 있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뭐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투명하게 모든 걸 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까도록 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관심이 있는 모든 어떤 우리 시민사회나 보편 어떤 지성과 양심 가진 사람들이 이걸 다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하여튼 그쭉 정리를 좀 해봐 주시죠. 뭐 오늘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될 일을 보니까 뒤에 쭉 있네요. 예, 예. 그 이전에 이걸 잠깐만 이거 보십시오. 이미요 오세훈 시장 이거 올려 보시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고용 일자리 정책 관련해 가지고요. 이미 이제 쪽에서 질의서 선거하면 질의서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정책 어떻게 할래, 저 정책 어떻게 할래?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답변을 쭉 했습니다. 계속 추진은 세 개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 보완 사항 대부분은 수정 보완입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편 및 기능 확대도 이것도 지금 수정 보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류 폐기를 하기로 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노동사회위원회. 이거는 이제 됐고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 얘기는 뭐 나머지는 지금 전부 쟁점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이 있을 거고 네네. 결국 오세훈 시장이 그 저항이 부딪힐 거 예상이 되니까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 얘기로는 적어도 준비된 거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여론, 시민들 여론을 등에 업고 일을 하라 이 이야기 충고를 하시는 거죠. 1번은 공개와 투명이고 2번은요 이거를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렇지. 이제 나름대로 용기와 강단과 소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박은수는 무슨 어떤 뭐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운동권 건달을 갖다가 여기다 박아 넣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 운동권 건달에 노조 건달에 그냥 뭐 하여튼 뭐 오만 환경 건달에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었는데 어쨌든 여기에다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기다가 박아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자세히 살피고 개선 개혁 방안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 노동 정책 담당관 소관 예산도 많네요. 2,900억이나 되네. 2021년도에. 예? 아닙니다. 그 천원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요. 291억 예, 7,500만 이렇게 됩니다. 1,000만. 예, 291억. 291억. 이것도요 359억에서 291억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요 박은수는 이걸 이렇게 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서정엽 뭐 들어서니까 오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 보기에도 너무 많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깎아낸 건데. 그러니까 서울 노동 권익센터 운영이 야 38억 그 40억이네. 예, 이 내용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오늘 분석 대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딱 빠져보면 도대체 누가 쓰고 있고 뭘 하는지 이 일을 가지고. 월급들 누가 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겠네. 예? 그럼 전태일 기념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1억 6,400에서 15억 7,800인데. 어쨌든 현재도 15억이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네네.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데 뭐 이건 돈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4억 5,400만 원밖에 안 되고. 야 그리고 서울 지역 노동단체 지원이 21억이네요. 예, 24억에서 21억인데 도대체 서울 지역 노동단체가 지금 이것도 어쨌든 간에 뭐 민노총의 어떤 반개점도 되겠는데 정부가 저런 조직들 지원하는 게 불법 아닌가? 뭐 불법일 리가 있겠습니까? 뭐 조례를 만들어 놨겠지만 어쨌든 그 타당하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예?
아니 정부가 노동자들 조직에 왜 돈을 댑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 조합비들. 아니 저기 뭐냐면은 그냥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어떤 취약 근로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취약 근로자들을 옹호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 취약 근로자 다 있겠어요. 그거 뭐 몇 개 되겠어요. 결국 핵심들은 제가 알기에는 그 지금 민노총도 서울시에서 빨대 꽂고 돈 받고 있다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위탁한 사업 가지고 전체 서울시 전체 노동 무슨 센터 운영하면서 돈도 받고 자기 사람도 거기다 심어서 그다음에 거기에 건물도 다 자기 그 반개 건물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돈도 받고 간접적으로는 전태일리 기념관 기념관도 별도지 운영.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기타 서울 지역 노동단체, 노동 권익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뭐 노동 단체도 지원하고 있고. 이거 이야 참. 아니 문제는요. 이거 그든 말씀드리지만 이거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 세금에 빨대 꽂고 있다는 게 우리 김대호 소장의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울시장 그때 예비 후보로 나서가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뭐 따로 정리해둔 게 있네요. 그 이야기 좀 정리를 좀. 이건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해야 될 얘기인데요. 예. 잠깐 앞에 제가 얘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돌아가 보시죠.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노조가 무슨 노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노조가 최대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노조만이 아니다. 아니, 전체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보면은요, 전체 한 500만 명 가량 됩니다. 이건 2016년이 최신 데이터입니다. 이게 보니까. 한 500만 명 되거든요, 이렇게. 서울에 종사자가. 자, 그 중에서 보십시오. 이 도소매업이 89만 1,000. 이게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이 그 다음에 47만입니다, 이게. 그렇죠. 서울에 정말 도소매 숙박 음식점이 다군요. 그 다음에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게 이제 뭐 아파트 경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46만이지. 그 다음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역시 서울이니까 43만 5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33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3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휘하는 힘은요. 여기에 보면은 저기 운수업 저 노랗게 쳐 있잖아요. 27만 6,926명이거든요. 이게 다는 서울은 아니, 그건 아니지. 운수업 중에는 뭐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을 테니까. 버스, 택시, 그 다음에 지하철 이런. 근데 이제 이쪽이 발휘하는 힘이 굉장히 주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는 한국노총입니다 주로. 택시는 뭐 그냥 민주노총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도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은 지하철이네. 핵심이 지하철이죠. 근데 이제 이쪽이 발휘하는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전체 노동자의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10%도 편향이 안 되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냐면 노조 정책이 원래 노동 정책입니다. 이게 취약 근로자들을 보호해야죠 국가가. 그러면 정부가. 실제로 더 많이 해야 될 게 예를 들면 운수업, 도매업, 숙박업 이런 그다음에 또 뭐 그런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편향되게 나가고 집행되고 있다고 우리 김대호 소장 보시는 거죠? 사실 그게 핵심 문제죠. 왜냐하면 박은수 노조 말고도 지금 우리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시민 예산 가지고 노조만 돕냐? 근데 이 노조는 어째 조직 딱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예컨대 무슨 그럼 박원순 자기 기반이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뽑는 경선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이쪽은 동원이 되는데 아까 그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압도적으로 많고 근로 조건도 아주 열악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동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선 인단이라든지 이렇게 동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필요한 데는. 네, 예산 써야 됩니다. 돈은 그런 데 써야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노조 쪽으로 이제 가는 어떤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배부른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의외로 잘 이해 못합니다. 노조는 지금 현재로도 그냥 과잉 보호대에다가 세금도 많이 투여되고 있고 많이 대접받고 있는데 오히려 사각지대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도소업이나 예를 들면 숙박업 이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주노총을 보면은요, 이게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여기가 96만, 한 97만 지금 잡혀, 지금은 100한 5, 6만 됩니다. 지금은 늘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뚝 뜯어보면요, 건설산업노조, 그 다음에 공공운수노조, 뭐 언론노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TBS 선보로 하면 언론노조하고 부닥칠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하고 버스, 택시는 공공운수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하고 민노총에는 버스는 들어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쪽 핵심은 지하철입니다. 그 다음에 요 공공 안에 뒤에 보면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산업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건설 현장은 이 건설 산업 노조들은 일종의 그 안에 거의 조폭들 조직처럼 말입니다. 서로 막 그냥 이권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를 갖다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하면 아예 근로자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요, 뭐 그 외에 뭐 이러저런 노조들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 뭐 있는데 실제로 박은순 회장, 그러니까 저기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적 교섭 당사자가 되고 직접적 책임져야 되는 쪽은 여기 공공운수 쪽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건설, 그 다음에 무슨 사무금융, 보건의료 이런 쪽들은 사실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거든요.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국가의 어떤 규제와 정책, 법, 제도,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단 하나 언론이 있는데 언론도 뭐 TBS 정도지 다른 어떤 그 언론사들이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장의 어떤 노조 정책의 핵심은 저기 공공운수 노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건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 아주 불법 부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히 조사를 좀 해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지금 해야 될 특히 노동 정책 중에서는 네네. 결국은 그 공공운수는 지하철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조의 불법, 그 다음에 폭력 행위 네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은순이 그 노조의 하고 연대하거나 그 노조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어떤 조직과 예산 관련해 가지고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낱낱이 전부 우선 그 투명하게 네네. 공개를 해야 되겠군요. 네, 공개? 그래서 예. 시민들 여론을 등에 업고 개혁에 나서야겠군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공개와 투명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무기다. 다른 무기 별로 없습니다. 공개와 투명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얻는 거 말고 다른 무기가 없어요. 이제는 검찰도 없어, 경찰도 없어, 공수처도 없어. 그 다음에 뭐 국회도 전혀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노동부 뭐 근로감독관 이것도 보면은 뭐 전혀 이게 그렇지. 오세훈 시장의 적대적이지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을 등에 업고 어찌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군요. 예.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세훈 시장이 좀 시급히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거 너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선 핵심적만 하고 또 다음 시간 또 다음에 있으니까 예예. 우선 이거 좀 띄워보시죠. 이게 지금 핵심, 제일 필요한 게요.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 예. 그 서울시에 보면 각종 센터들이 있습니다. 아까 센터 보셨잖아요. 저게 굉장히 그다음에 중요해요. 위원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산하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 같은 거를 만들었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무슨 지원 기관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 네. 그리고 걔들을 전부 또 위탁을 해버린 예? 위임을 해. 그다음에 관변 조직들 아까 무슨 뭐 전태일 기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 노동단체라고 막 표현한 이런 관변 조직들한테 대해서 어떤 예산, 인력, 사업 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계약직, 시간제, 기간제 이를 비정규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이거를 무슨 악처럼 여겨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막 전환을 했거든요.
어떻게 전화했는지도 봐야 되겠군요. 아니 그건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 중에는 자기 예를 들면 친 박원순 그룹이나 이런 사람 직접 끼워 넣기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그러니까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직원들 민노총에 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직원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은 저거들끼리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마치 LH 관련했어요. 그 정보를 갖다가 먼저 취득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네. 부당 이익을 본 건데 당연히 아니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방침이 있으면은 야 빨리 그냥 비정규직은 대충 이렇게 아는 사람들 쉽게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요. 정규직처럼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시간제나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해버리는 형태들이 비일비재했고 아마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내용을 다 뜯어봐야 됩니다. 마치 LH와 관련해서도요. LH 직원들의 이게 친인척 관계, 이 관계들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막 전모들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다 뜯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숱한 어떤 부정 비리들이 나올 겁니다. 예. 오늘 지금 우리 김대우 소장님을 통해서 새로 4월 8일 지금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센터, 위원회, 산하기관 여기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인력들이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꼭 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실상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이 우리 김대우 소장님의 말씀처럼 정말 숱한 지금 현재 서울시 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저들이니까 네네. 아마 저들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네네, 너 마음대로 못할 거다. 결국 거기서 이기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는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네네. 우리 또 김대우 소장님 마지막으로 또 네.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아니 사실 한국에서는 가장 혁명적 가치는 공개와 투명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은 그 입법부 다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다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어떤 그 공권력을 다 지고 있고요. 그다음 행정부처들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힘을 동원하려면 결국은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는 예, 수밖에. 공개와 투명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하여튼 투명하게 까발리면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1년짜리지만은 어쨌든 과감하게 좀 인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박은순 눈치 박은 안 시장이, 되겠죠. 그 자리를 이상한 자리를 너무 만들어 놨는데요. 그 자리를 없애기 전에 일단 사람을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실태 파악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갖다가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동호 초대석 매주 화요일은 우리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이 하고 있는 게 자유서울 TV인가요? 자유서울 김대호 TV. 자유서울 김대호 TV를 통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민노총 문제는 우리 김대호 소장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좌파의 핵심 진지입니다. 저들 100만 명이 자금과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노총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호 소장님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실상을 알고 그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민노총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